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의 명문 병원인 마운트 시나이 병원이 단 8분짜리 영상 하나로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일부 고위 의료진은 격렬한 반발까지 보이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놀라운 건 이 중심에 한국 의료 시스템이 있다는 점이죠. 이런 상황을 보고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결국 폭탄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To be open-minded and be widely read. And the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is a university.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밀러라고 합니다. 하버드 출신으로 현재 뉴욕의 최고 병원인 마운트 사나이 병원에 재직 중이죠.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엎은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그날의 이사회가 평소와 다를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진행되는 원래 회의에서 이사장이 예산 안건을 논의하던 중이었죠.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사라 존슨, 우리 병원의 수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평소 침착한 사라의 표정이 이상하게 긴장되어 있었죠.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잠시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라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평소에 볼 수 없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사라는 회의실 벽면에 대형 모니터로 화면을 연결했습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건 지하철 CCTV 영상이었어요. 화질이 그리 좋지 않았지만 내용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 어떤 노인이 갑자기 쓰러졌고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한 10살 남짓의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는 놀랍도록 침착하게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눌렀어요. 아이의 입모양으로 보아 응급신고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아이는 노인의 기도를 확보하고 옆으로 눕혀 회복 자세를 취하게 했습니다. 주변 어른들이 당황해하는 동안에도 아이는 침착하게 상황을 주도했죠. 영상은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노인을 실어가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실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한국이라고요?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울의 지하철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초등학생이 심정지 환자를 구한 영상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부원장인 이튼 클라크 박사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싸구려 의료의 동양적 감성만 가득한 나라일 뿐입니다. 이상한 미신에 기대어 사람을 치료하는 나라 아닙니까? 영상 하나에 들썩이는 건 의료기관으로서 창피한 일이죠. 이튼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저는 국제의료 컨퍼런스에서 한국 의사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서양의학을 그대로 베껴놓고는 마치 자기들이 혁신을 일으킨 양 행동하더군요. 그들의 의료 시스템은 겉모양만 번지르르할 뿐 실제 임상 경험이나 연구 수준은 우리와 비교도 안 됩니다. 초등학생 하나가 응급처치를 했다고 해서 의료 선진국이라니 웃기는 소리죠. 물론 저는 이튼의 이런 태도에 놀라지 않았어요. 항상 타 문화에 대해 편협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의 눈에는 미국 외의 의료 시스템은 모두 열등하게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말과는 달리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느껴졌습니다. 사라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이 영상은 어제부터 CNN, BBC 일본 NHK까지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미디어가 한국은 새로운 의료 선진국인가? 라는 주제로 특집 기사를 내고 있어요. 이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뉴욕의 빌딩숲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우리 병원이 세계적 명성을 가진 병원으로서 이런 화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이사장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우리는 이 사안을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발전했다면 우리도 배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 이사장은 천천히 저를 가리키며 토마스 밀러 박사인 제가 직접 한국에 다녀와 병원을 대표해 현지 의료 시스템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응급의학과 교수로서 저는 하버드 출신의 전문가였지만 아시아는 제게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회의실 안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아시아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한국어도 전혀 모른다며 다른 적임자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죠. 그 순간 이튼이 비웃음을 감추지 않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제가 감정에 휘둘릴 일도 없을 테니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고 비꼬았어요. 회의실에 잠깐 웃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사장의 표정은 진지했죠.
그는 제가 응급의학 분야에서 가장 객관적인 판단력을 가진 의사라며 이번 일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병원 이미지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방송사에서 공식 견해를 문의해온 상황이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절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죠. 회의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맨해튼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보고서 제출 기한을 물었고 이사장은 2주면 충분할 것이며 국제교류팀에서 필요한 모든 준비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즉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바탕화면에 한국 의료 현실 점검이라는 제목의 새 파일을 만들었어요. 진료 속도, 검사 정확성, 환자 응대 태도, 시스템, 효율성, 비용 등 체크해야 할 항목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미국과 비교해 어떨지 별로 기대가 없었습니다. 영상 하나로 세계가 열광하는 건 그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문득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이튼이 문간에 서 있었어요. 그는 제게 영상 하나에 감동하지 말고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비아냥을 던졌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가득했죠. 그가 떠난 후에도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우리 병원을 드나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모두 세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우리와 비교할 만한 수준일까 의구심을 품으며 저는 서랍에서 여권을 꺼냈습니다. 한국행 출장이 확정된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이후 한국행 비행기 안 저는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까지 14시간이라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맨해튼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의 고층 건물도 어딘가에 있겠지만 이제는 그저 작은 점처럼 보일 뿐이었죠. 옆자리는 다행히 비어 있었습니다. 기내식이 나오기 전 저는 노트북을 꺼내 전에 만들어둔 파일을 열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였습니다. 진료 속도, 검사 정확성, 환자 응대 태도, 시스템 효율성, 비용. 이 모든 항목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했죠. 화면 속 빈칸들을 바라보며 저는 슬며시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이 항목들은 전부 기준 이하일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영상 하나에 세계가 속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이 항목들 옆에 예상 결과도 적어 넣었습니다. 진료 속도는 느릴 것, 검사는 부정확할 것, 환자 응대는 형식적일 것, 시스템은 비효율적일 것, 비용은 글쎄요, 이건 미국보다 저렴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질이 떨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승무원이 다가와 음료를 건넸습니다. 차가운 물 한 잔을 받아 마시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태평양 위로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었죠. 멀리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마치 제가 알던 세계와 이제부터 경험할 세계 사이의 경계선처럼 느껴졌어요. 노트북을 다시 보니 화면 속 차트와 표들이 제 냉정한 시선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증거를 찾으러 간다는 게 얼마나 비과학적인 접근인지 알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기대 이하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 표정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직업적 호기심이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만약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실제로 뭔가 다르다면, 만약 그 영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의 결과물이라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재빨리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비행기가 약간의 난기류를 만났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피로가 밀려왔죠. 뉴욕에서의 바쁜 준비 과정과 갑작스러운 출장 결정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어요. 졸음이 찾아왔지만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이튼의 비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냉소적인 태도가 제 마음속에도 똑같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눈을 감으니 지하철에서 쓰러진 노인을 구하는 초등학생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영상 속 그 아이의 침착함과 정확한 행동. 과연 그게 우연일까? 아니면 체계적인 교육의 결과일까? 이 의문을 품은 채 저는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해 호텔에서 나온 저는 곧바로 지도 앱을 확인하며 주변 병원들을 살펴보았어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무작위로 병원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10분 거리에 있는 대학병원이 눈에 들어왔죠. 이름을 메모하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저기 병원으로 가주세요. 택시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뉴욕과는 다른 도시의 리듬이 느껴졌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저는 슬쩍 노트북을 열어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진료 프로세스와 속도를 확인하는 것이었죠. 병원에 도착하자 현대적인 건물 디자인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비는 깔끔했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오갔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접수창구를 찾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접수창구 옆에 무인 키오스크가 줄지어 있는 것이 보였어요. 호기심에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자 여러 언어 선택 옵션이 나타났어요. 영어를 선택하고 외국인 방문 버튼을 눌렀습니다. 간단한 정보 입력 후 진료과를 묻는 화면이 나왔어요. 내과를 선택했죠. 그리고 신용카드를 넣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는데 걸린 시간은 단 2분이었어요. 키오스크가 접수번호와 대기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상 대기시간 10분. 저는 믿기지 않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10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예약 없이 내원하면 최소 한두 시간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잠시 대기실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어요. 환자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전광판에는 대기번호와 진료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정확히 9분 후 제 번호가 호출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안내해준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영어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불편하신 점 있으세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저는 연구 목적으로 방문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으며 기꺼이 설명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가 자신의 모니터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이었죠. 환자 정보, 검사 결과, 약물 알레르기, 과거 진료 기록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모든 병원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환자가 다른 병원에 가도 의료 기록이 그대로 이어지죠. 이 말을 들은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병원마다 다른 시스템을 사용해 정보 공유가 어려웠거든요. 게다가 의사의 태도도 놀라웠습니다. 환자를 마주보고 충분한 설명을 해주는 모습은 미국의 바쁜 의사들에게서 점점 찾아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진료실을 나오며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예외적인 병원이겠지. 결국 다음날 아침 저는 다른 병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첫날의 경험이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번에는 정형외과 환자의 진료 과정을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남의 또 다른 대학병원을 선택했어요. 제 신분을 밝히고 연구 목적으로 관찰하고 싶다고 요청했더니 병원 측에서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정형외과 외래에서 만난 환자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그는 무릎 통증으로 내원했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간단한 문진과 신체 검사를 마친 후 MRI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이런 검사를 받으려면 보통 예약을 하고 며칠을 기다려야 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환자는 바로 MRI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제가 간호사에게 의아한 표정을 지어 보이자 그녀가 설명해 주었어요. 응급 상황이 아니면 대기 시간이 약 15분에서 30분 정도예요. 오늘은 환자가 많지 않아 바로 검사 가능합니다. 저는 환자를 따라 검사실로 이동했습니다. MRI 검사가 끝나고 환자는 체열실로 향했어요. 피검사 역시 대기 없이 바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약 20분 후 환자는 다시 진료실에서 의사와 결과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최소 2주에서 3주 걸리는 프로세스가 이곳에서는 30분 만에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 제 시계를 여러 번 확인했어요. 분명 30분이 조금 넘는 시간이 흘렀을 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환자가 수납 창구로 향했습니다. 제가 허락을 받아 계산서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진료비, MRI, 피검사, 처방약까지 포함된 총액이 눈앞에 있었어요. 총합 47,800원. 화폐 단위가 달라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계산기를 꺼내 환율을 적용해 보니 약 35달러였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국에서 같은 검사를 받았다면 보험 없이는 수천 달러를 내야 했을 텐데 말이죠. 실수 아닌가요? 뭐가 빠진 거 아닌가요? 저도 모르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아니요, 보험 없으셔도 이 정도 나옵니다. 외국인이시라 조금 더 비싼 편이긴 해요. 저는 계산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MRI 검사가 가장 비싼 항목이었지만 그조차도 미국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가격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시작했어요. 진단 속도와 비용 항목에 큰 별표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메모했죠.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저렴함. 추가 확인 필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이 상황을 곱씹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기준 이하일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이제는 제 모든 예상이 빗나가고 있었어요. 이튿날 말이 떠올랐습니다. 대충 영상 하나 보고 감동하고 오진 마. 그렇게 사흘째 되는 날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대형 종합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오후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병원 로비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지만 질서정연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환자와 의료진의 상호작용을 관찰했어요. 복도 끝에서 한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에게 다가가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단순한 직무 이상의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보호자에게 따뜻한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긴장하셨죠? 괜찮으실 거예요. 그 말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춰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미국의 병원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이곳에서는 그것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상적인 모습으로 느껴졌어요. 간호사의 행동에는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병원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우연히 병원 로비에서 진행 중인 행사를 발견했어요. 시민 응급처치 교육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여러 연령대의 시민들이 모여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있었어요. 담당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참관했습니다. 교육 후반부에는 상황극 형식의 평가가 이어졌어요. 지하철에서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였습니다. 저는 인터뷰 형식으로 참가자들에게 질문했어요.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첫 번째로 대답한 사람은 60대로 보이는 주부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기도를 확보하고 반응이 없으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죠. 그리고 주변에 AED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은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답변은 더욱 놀라웠어요. 119에 전화하면 자동으로 위치가 전송돼요. 그리고 도착할 때까지 가슴 압박을 30대의 비율로 계속해야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응급 상황 시 AED 사용법을 아는지, 심폐소생술의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는지 등을 질문했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AED요? 네, 요즘엔 공공장소마다 다 있잖아요. 음성 안내를 따라하면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가르치는 의대생들도 종종 헷갈려하는 응급처치법을 이곳의 일반 시민들이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아이에서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기본적인 의료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보고서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국민 대비도 국민 전체가 의료 현장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순간 저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의료는 단순히 건물과 장비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였습니다. 초등학생이 지하철에서 노인을 구했던 그 영상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인 교육과 사회적 인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보고서는 병원 내부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사장의 허락으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의학저널에 발표되었고 이것이 의료계에 파문을 일으켰어요. 처음에는 의구심 어린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곧 다른 미국 병원들에서도 한국 의료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 발표 후 한 달 만에 제게 강연 요청이 쇄도했어요. 하버드 의대, 존스 홉킨스, 스탠포드 의료원, 유명 의료기관들이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제 견해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가 경험한 것들을 공유했어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세계보건기구에서 특별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 케이스 스터디라는 제목이었어요. 유엔과 세계보건기구는 한국 의료 시스템을 공식적인 연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계와 비용 효율성에 주목했어요. 미국 내 여러 병원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운트 시나이 병원을 시작으로 대형 의료기관들이 한국식 모델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어요. 이튼조차 한국을 방문한 후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병원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었죠. 세계 의료계에서 한국 의료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한국 의료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한국의 의료진들이 이 관심에 대해 보이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과도한 자부심이나 우월감 없이 자신들의 시스템을 더 발전시키는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보고서 발표 1년 후 저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세계 의료 컨퍼런스의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강연장에는 전 세계에서 온 의료 전문가들로 가득 찼어요. 무대에 오른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의료란 무엇입니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의료가 단순한 기술과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중심에 두는 문화와 시스템에 관한 것이죠. 한국은 그 해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청중 속에는 한국에서 온 의료진들도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함께 겸손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 의료 시스템에서 본 정신이었어요.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을 잃지 않는 태도. 강연이 끝나고 로비에서 한 한국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밀러 박사님 덕분에 저희가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시선으로 보니 저희도 미쳐보지 못했던 장점들이 있더군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배운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있는 것 같네요.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오스틴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지하철에서 취한 작은 행동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는 세계 의료계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한국 의료가 있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한국 의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들은 기술과 인간성의 효율성과 따뜻함의 균형을 찾았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의료의 본질인 사람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사람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건 이 상황의 중심에 바로 한국이 있다는 점인데요. 심지어 직접 한국에 다녀온 미 국방부 장관이 한 말은 모든 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Some perspective with regards to our regret that the citizens.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윌리엄 브래드쇼라고 합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이죠. 펜타곤의 중심부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강한 국방력을 가진 나라의 장관인 만큼 항상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 회의가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늘도 저는 여느 때와 같이 각종 보고서를 검토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비서가 다급하게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장관님,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상황실로 와주셔야 합니다. 비서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실로 향했죠. 상황실에 들어서자 합동참모본부의 고위 장성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로버트 윌슨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죠. 그때 로버트 윌슨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우리를 호출했다며 지금 바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백악관의 긴급 호출이라니. 분명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게 틀림없었어요. 우리는 즉시 이동했고 30분 후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빨간색 표지에 기밀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이것이 우리를 급하게 부른 이유인가 싶었습니다. 트럼프의 표정은 무겁고 진지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 그 빨간 표지의 보고서를 우리 앞으로 밀어냈어요. 저는 표지를 보았고 그 제목에 잠시 당황했죠. 한국 방산산업 분석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 보고서를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어요. 솔직히 저는 잠시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라니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보호해온 그 작은 나라 말입니까? 이게 대체 무슨 농담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심지어 지금은 대통령도 없어 곧 북한에 잡아먹힐지도 모르는 나라인데 주한미군이 빠지면 사실상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봐도 무방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코웃음을 치며 대통령에게 한국은 그냥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와 윌슨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각해졌죠. 윌슨은 제 생각을 이해하지만 보고서를 읽어보면 제 생각이 바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열었어요. 첫 페이지부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방산 산업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 규모와 기술력이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고서를 흘어보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우리를 호출한 것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보가 CIA, NSA, 국방정보국 모두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을 직접 확인해보라고 지시했어요. 저는 보고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대체 이 보고서에 뭐가 있기에 국방부 장관인 제가 직접 한국에 가야 한다는 것일까요? 보고서를 더 자세히 흘러보기 시작했죠. 윌슨은 이것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우리 국가 안보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 나라였나요? 우리가 항상 보호해주던 그 나라가 국가 안보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철저히 검토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혼란스러웠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반박할 수는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펜타곤에 도착해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그 빨간 보고서를 펼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내용들을 보고 저는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통계였어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이 세계 방산 수출 4위라니. 이게 사실일 리 없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갈수록 제 표정은 점점 굳어갔어요. 그래프와 숫자들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제 무기 대신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비율이 급증했다는 통계. 특히 폴란드, 에스토니아,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의 한국 무기 도입률이 놀라웠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중얼거렸어요. 페이지를 더 넘기자 합동참모본부 전략분석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핵심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K-21 보병 전투장갑차와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은 미국산 제품을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으며 가성비와 성능 면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잠시 읽기를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한국이 미국보다 나은 무기를 만든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보고서는 냉정하게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이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의 한국산 무기 도입이 급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보고서 다 읽었나? 네, 읽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그래서 자네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거야. 한국으로 가서 직접 보고 진실을 파악하고 오게. 트럼프의 목소리에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내심 반발했어요. 국방부 장관이 한국 같은 작은 동맹국에 가서 무기 체계를 살펴본다니 이건 내 위신에 관한 문제였죠. 하지만 대통령의 명령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출발하면 될까요? 내일 아침. 모든 준비는 끝났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챙기며 불쾌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국방부 장관이 동맹국 시찰 같은 잡무에 시간을 뺏긴다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출발 전 마지막으로 한국 방산에 대해 좀 더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제 태블릿으로 국방부 기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한국 방산을 검색어로 입력했어요. 수백 개의 문서가 나왔습니다. 그중 최신 보고서 몇 개를 선택했죠. 첫 번째 파일은 K-21 보병 전투장갑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미지를 보는 순간 제 눈이 커졌어요. 우리 브래들리 장갑차와 비슷하면서도 더 날렵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자세한 스펙을 읽으며 저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어요. K-21은 120mm 박격포를 장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기존 장갑차보다 훨씬 강력한 화력이었어요. 방어력도 우수했지만 특히 기동성 부분에서 미군 장갑차보다 앞선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K-21을 중동과 유럽 여러 국가가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정보였습니다. 우리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니 이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다음 문서는 K-239 천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판 HIMARS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어요. 사거리가 80km에서 160km까지 GPS 유도 미사일까지 발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자 폴란드가 대량으로 도입 중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미국 HIMARS에 비해
발사 속도가 빠르고 명중률이 높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미래 전장에서 천무가 HIMARS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어요.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말도 안 돼. 한국이 이런 무기를 독자 개발했다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그저 미국의 보호를 받는 작은 동맹국이라고 생각해왔어요. 미국의 군사기술력을 배워 따라오는 수준이라 여겼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와 경쟁하고 심지어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를 앞지르고 있다니. 제 기존의 세계관이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경쟁자로 바뀌는 걸까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중요한 파트너일까요?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관님, 차량이 준비됐습니다. 공항으로 출발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로감이 몰려왔지만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궁금증도 커졌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에 줄을 서려는데 경호원이 저를 VIP 통로로 안내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출입국 심사대가 아니었습니다. 얼굴 인식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 신원을 확인했어요. 여권을 보여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경호원에게 이게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경호원은 한국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도입된 얼굴 인식 출입국 심사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미국에서도 일부 공항에서 테스트 중이긴 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통합된 시스템은 처음 봤어요. 출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빛 로봇이 제 이름을 부르며 수화물 수치대로 안내해드리겠다고 했어요. AI 안내 로봇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억양과 부드러운 움직임에 한 번 더 놀랐어요. 로봇을 따라가며 주변을 둘러보니 공항 곳곳에 자동화 시스템이 가득했습니다. 청소 로봇, 무인 카페, 자동 운반 카트, 모든 것이 사람의 개입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화물을 찾은 후 공항 밖으로 나가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은 대부분 전기차나 수소차였어요. 미국에서도 전기차가 늘고 있지만 이 정도로 일반화된 곳은 없었습니다. 한 남자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군인의 자세를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는 김석진 대령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왔다고 했죠. 유창한 영어로 말하는 그와 악수를 나누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석진 대령은 서울까지 함께 이동하며 간략한 브리핑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김석진 대령이 안내한 차량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운전자가 없는 AI 자율주행 차량이었어요. 우리는 뒷좌석에 앉았고 차는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자율주행 차량이 있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라며 놀라움을 표현했어요. 김석진 대령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율주행 차량 보급률을 자랑하며 특히 공공 영역에서는 거의 100%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며 김석진 대령은 태블릿을 꺼내 한국 방산 현황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브리핑보다 창밖의 풍경에 더 집중하고 있었어요. 미래 도시 같은 서울의 모습,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첨단 교통 시스템, 곳곳에 보이는 로봇과 드론들. 이것이 정말 우리가 70년 동안 보호해왔다고 생각한 그 한국인가. 김석진 대령은 곧 국방부에 도착할 것이며 그곳에서 더 자세한 브리핑이 준비되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이미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서울 시내를 지나 마침내 용산의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디자인과 첨단 보안 시스템이 눈에 띄었어요. 미국 펜타곤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더 밝고 더 투명하고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었죠. 김석진 대령의 안내를 받아 우리는 지하 2층의 특별 브리핑룸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원형 테이블 주변으로 한국군 장성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테이블 중앙에서는 푸른빛의 3D 홀로그램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고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인사말과 함께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 위에 홀로그램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K-21 보병 전투장갑차의 상세한 3D 모델이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홀로그램은 K-21의 내부 구조까지 세밀하게 보여주었어요. 이전에 봤던 자료보다 훨씬 자세했습니다. 특히 120mm 박격포와 통합된 모습, 방어 시스템의 배치, 엔진의 구조까지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시각화되어 있었어요.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워졌습니다.
이 장비는 우리의 브래들리보다 여러 면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홀로그램이 다시 변하면서 이번에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나타났어요. 발사대의 구조, 미사일의 내부 부품, 유도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입체적으로 보였습니다. 브리핑 담당자는 천무의 사거리와 정확도에 대해 설명하며 심지어 미국 HIMARS보다 천무가 낮다는 평가도 있다고 언급했어요. 저는 그 말에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HIMARS는 세계 최고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때 홀로그램이 실제 발사 실험 영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K239 천무가 연속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 미사일들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표적들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놀라운 정확도였어요. 미사일들은 GPS 유도 시스템을 통해 목표물을 거의 오차없이 명중시켰습니다. 저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분명 최고 수준의 기술이었어요. 미국의 시스템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다는 느낌까지 들었죠. 브리핑은 계속되었고 한국의 다른 첨단 무기 시스템들도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은 이미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기술력이 있었다고? 한국이 대체 어디까지 발전한 거지?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어떻게 잘못 평가해 왔을까? 몇 시간의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생각에 잠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석진 대령이 제게 다가와 소감을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우 인상적이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선 기술이라고요. 김석진 대령은 미소를 지으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실제 장비들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직접 보내라고 한 이유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석진 대령은 제게 오늘의 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주한미군을 직접 만나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익숙한 얼굴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율주행 차량을 타고 서울에서 평택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관찰했습니다. 도시 곳곳에 첨단 기술이 적용된 건물들,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로 위의 수소버스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해 있었어요. 캠프 험프리스에 도착하자 예상과 달리 주한미군 사령관 마크 필립스 장군이 직접 저를 맞이했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어요. 필립스 장군은 미국에서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방문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저는 필립스 장군과 함께 그의 사무실로 향했고 김석진 대령은 다른 일정이 있다며 저희를 배려해 자리를 비웠습니다. 미군 기지 안에서 미국인들과만 대화하니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필립스 장군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창문 너머로 훈련 중인 한국군과 미군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필립스 장군에게 질문했습니다. 한국 방산산업과 군사력은 실제로 어떤지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물었어요. 필립스 장군은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꺼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필립스 장군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군사력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고 특히 방산기술 면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첨단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믿기 힘들었어요. 필립스 장군이 제 표정을 읽고는 몇몇 미군 장병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라는 것이었죠. 첫 번째 장교는 10년 넘게 한국에서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군이 우리보다 더 앞선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드론, AI 통합 시스템, 통신 장비 등에서 미군보다 훨씬 발전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 장교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 없이도 북한을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고 했어요. 군사력은 물론이고 기술적으로도 북한을 압도하고 있으며 미군의 존재는 이제 실질적인 군사적 필요성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이 최신 장비를 착용하고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장비는 첨단 기술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70년간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를 받는 약한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래 안보의 핵심적인 파트너였죠. 그렇게 캠프 험프리스에서의 충격적인 발견 이후 김석진 대령은 다음 일정으로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을 안내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군 사령관의 말을 곱씹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한다니,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한국에 도움이 필요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겉으로 보이는 건물의 평범함에 약간 안도했어요. 적어도 이곳은 미국의 연구소들과 비슷하게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의 안도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연구소장 정지현 박사가 직접 저를 맞이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미국 MIT에서 양자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미국에서 10년간 근무한 뒤 조국으로 돌아와 연구소를 이끌고 있다고 했어요. 정지현 박사는 저를 첫 번째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수십 개의 소형 드론이 완벽한 편대를 이루며 공중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AI 군집 드론이었습니다.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 드론들은 개별 명령 없이도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적응하는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있었죠. 다음 연구실에서는 자율전투 로봇을 시연했습니다. 인간형 로봇이 다양한 지형을 헤치고 다니며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적의 공격을 피하며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연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정지현 박사는 양자 암호통신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이 기술은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통신 방식이었어요. 정지현 박사가 갑자기 제게 질문했습니다. 미국은 아직 양자 암호통신을 도입하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실험 단계에 있었죠. 박사는 미소 지으며 한국군은 이미 80% 이상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 감시 시스템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이 자체 개발한 위성들을 통해 지구 궤도의 모든 물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기술이었습니다. 북한은 물론 주변국의 모든 군사 활동을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모든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오히려 뒤처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요. 정지현 박사는 그 말을 들었는지 잠시 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소 투어를 마치고 저는 김석진 대령과 함께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은 제 기존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미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 앞서 있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경험과 충격적인 발견들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펜타곤으로 직행했습니다. 비서에게 즉시 국방부 긴급 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했어요. 1시간 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국방부 고위 관료들이 모두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것, 캠프 험프리스에서 들은 이야기들, 국방과학연구소의 충격적인 기술력까지 모두 솔직하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나라가 아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제 말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로버트 윌슨 합참의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그들도 한국의 급속한 발전에 관한 정보를 일부 입수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제가 확인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어요. 회의는 4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정보를 검토하고 미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어요. 마침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더 이상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군사기술 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며칠 후 백악관 내부 회의에서 한국과의 군사기술 협력 확대 방안이 구체화되었습니다. 특히 양자 암호통신, AI 시스템, 우주 감시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어요. 이 정보는 아직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큰 변화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한국 방문은 끝이 났지만
미국과 한국 사이의 새로운 관계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얼마나 한국을 무시했었는지, 얼마나 그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었는지 돌이켜보면 부끄러울 따름이었어요. 세계가 아직 알아채지 못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동맹국이 아니라 군사 패권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인 제가 한국을 무시하다가 조사하며 충격을 받고 직접 방문 후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결국 내부적으로 협력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한국의 군사기술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 이전에 저라면 결코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현실을 겸허히 인정합니다. 한국이 미래 전쟁을 대비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이제는 분명하게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창가에 앉아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을 통해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제 마음속에 있던 편견이 얼마나 완전히 깨졌는지 깨달았어요. 선입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법, 작다고 여겼던 나라의 위대한 잠재력을 인정하는 법, 그리고 진정한 협력의 가치를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고맙다 한국.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더 나은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을 것 같군요. 미래는 아직 써내려가야 할 이야기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관계는 세계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자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한국의 군사기술에 의존하게 된 이 상황 반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한국이 미래 전쟁을 대비하는 초강대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던 것입니다.